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축팬 360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 리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의 16강전이었고요. 잉글랜드가 사실상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었는데 슬로바키아한테 사실 탈락을 할 뻔을 하면서 이 경기를 리뷰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갑자기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경기였습니다. 탈락 위기까지 갔다가 자 극적으로 좀 살아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이건 사실 아시안컵을 보던 그런 생각이 약간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입니다. 잉글랜드는 라이스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이번 대회 계속 있었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대회 시작 전에는 아놀드를 좀 주전으로 낙점했었는데 점차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선발에서도 좀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이누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고 마이누 자리 외에는 베스트 11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베스트 11을 가동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커 자리를 좀 유심히 보자면 조별리그 2차전까지는 최전방에 보제니크라는 9번 등번호를 단 공격수가 기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3차전부터는 스트렐레츠라는 18번 등번호를 가진 공격수가 출전하고 있다.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두브라브카, 슈크리니아르, 로보트카 등 사실 해축 팬들한테는 나름 익숙한 선수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슬로바키아의 라인업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마이누 교체 들어와서 활약이 좋았었으니까 지난 경기에 투입됐다는 게 좀 가장 인상적인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사우스게이트가 뭔가 변화를 줬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바꿨잖아 그래도. 제일 심각한 그 저는 2선이 제일 좀 뭔가 교통 정리가 안 되고 그렇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2선에 대한 변화가 없이 계속 간다는 게 조금 사실 라인업 보자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겠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게임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슬로바키아 포인트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대회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역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8강에 올라갈 수 있는지, 8강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신들이 직접 증명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전반전의 슬로바키아는 하이 블록을 형성을 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고 역습 전개를 시도하는 패턴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때 중앙 미드필더 두다, 이제 8번 등번호를 가진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한 칸 전진 점프를 하면서 2사 형태로 압박 전형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약간 그물처럼 보이게 네. 딱 경기를 봤을 때 약간 이게 가두리 양식을 하는구나, 맞아요. 이런 인식이 들 정도로 조금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상대 후방 빌드업을 좀 무력화하고자 했고, 특히 상대 6번 라이스와 마이누를 꽁꽁 묶으면서 측면 위주로 단조로운 공격을 하게끔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측면으로 볼이 흘렀을 때는 풀백이 한 칸 점프를 하면서 상대 윙어들을 막아줬고, 이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채널에서 우위를 점하는 슬로바키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U자라고 하죠. 이 U자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앙에서 누가 엄청난 킬 패스, 롱 패스 전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윙어들이 1대1 혹은 이제 2대1 더블팀이 와도 막 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해드렸던 2선이 고정되는, 그다음에 네. 2선 왼쪽에 포드는 왼쪽에 있는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왼쪽 돌파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카만 혼자 이렇게 깔짝깔짝하다 뒤로 주고 깔짝깔짝 뒤로 주고, 그럼 또 사카한테 가서 깔짝깔짝 뒤로 주고, 뭔가 불균형이 또 있으니까 또 그 점이 U자 빌드업을 했을 때 잉글랜드가 좀 약해진 요인이 아닌가 맞아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웃겨요 그냥. 잉글랜드 경기 원래 생각만 하면 그다음에 원래 조금 정상적인 고레벨 수준, 그러니까 네. 유로 16강이면 고레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고레벨 수준의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대응을 안 합니다 여기. 네.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조직력도 높은 네. 팀이고 전반전부터 에너지 레벨을 꽤 괜찮게 맞아요. 가져가면서 활동량이 그렇지. 진짜, 네. 사실 근데 슬로바키아잖아. 그래도 로보트카 진짜 많이 뛰더라. 로버트가 잘하시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아무튼
슬로바키아의 조직적인 압박에 잉글랜드가 고전했다는 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공격 전환에서도 꽤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골키퍼 두브라부카부터 시작되는 빠른 전개 장면도 꽤나 있었고요. 잘해. 그리고 상대 실수를 집요하게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전반전 점유율이 23%로 다소 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G 값이 0.94, 그리고 빅찬스가 한 번 있었고 그 중에서 상대 경합 실수, 이게 게이와 스톤스가 약간 네. 겹치면서 경합 실수가 나왔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선제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완벽한 전반전을 보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슬로바키아는 이번 유로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 모두 선제골을 기록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뭐 사실 슬로바키아가 조별리그 통과도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많았었는데 뭐 진짜 16강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16강에서도 뭐 결국은 뭐 탈락하긴 했지만 진짜 인상적인 경기력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벨기에와의 1차전이 아마 많은 네.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루카쿠가 그 많은 골을 놓쳤던 네. 그 경기 맞습니다. 네. 이제 그날도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벨기에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좀 역배를 만들어냈었죠. 진짜 슬로바키아도 진짜 준비도 정말 잘했고, 물론 네.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앞으로 뭐 월드컵 예선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기대해볼 만한 팀 중에 앞으로도 한 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슬로바키아가 앞서 전반전부터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팀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체력 저하죠. 그렇죠. 이제 후반전에 영단도 지치면서 엄청 비슷했잖아. 1, 2, 3차전 맞아요. 16강전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후반전에 슬로바키아한테 약간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풀었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맞이한 슬로바키아는 게임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괜찮은 후반 초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후반 5분, 그러니까 경기 시작한 50분에 나온 포든의 오프사이드 골, 그리고 52분 이 상황 직후에 나왔던 케인의 슈팅까지 이 두 번의 잉글랜드의 공격으로 네. 인해서 슬로바키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차례 위기가 찾아오면서 슬로바키아가 라인을 과감하게 높이던 그런 게임 모델을 유지하기 힘들어했고 점차 라인을 낮추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그런 짧은 빌드업에 능한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대 잉글랜드의 압박에 라인이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이에 슬로바키아 감독이 올라가! 그렇죠. 네, 맞아요. 올라가!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라인 유지하고 간격 유지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을 계속 전반전부터 좀 네. 쫓아다니는 형태의 수비의 방식이 계속됐기 때문에 체력 유지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게 많이 뛰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토너먼트면 경기 간격도 촘촘해서 워낙 또 많이 뛰는 팀들은 그 체력 저하가 정말 금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축구하면 흔히 많이 뛰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또 그게 꼭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뛰면 빨리 힘들어질 뿐이야.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네. 아니면 진짜 라이프처럼 강철 체력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포든의 오프사이드 골 장면을 다시 보면은 케인이 그 라인 사이에서 돌아서는 퍼스트 터치, 네. 그리고 반대로 전환해주는 그 음.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횡간격, 종간격을 좁히는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점으로 뽑힐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차례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체력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전반전에 보여주던 그런 하이블록,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했고 결국 뭔가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감독 역시 선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가 주면서 체력 안배를 꾀했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벨링엄의 동점골, 그리고 연장전에 터진 케인의 역전골에 당하면서 8강 진출이 눈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스쿼드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교체를 물론 슬로바키아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교체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교체 타이밍도 슬로바키아가 저는 더 훨씬 네.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이 차이가 있다 음. 보니까 이게 네. 결국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게 연장전까지 쉽지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젖잘싸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잘싸젖으로 봐야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근데 이 잘했다고 슬로바키아는 봐야죠. 절 네, 잘했죠. 잘했다고 봐야죠, 솔직히 이거는. 그거 네. 억까잖아. 맞아요. 물론 이제 수비 거기서 상황에서 솔직히 오버헤드 킥을 누가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마크맨 놓치고 조금 네. 슬로바키아 수비가 많이 아쉽긴 했어요. 마지막 그렇죠. 그 장면 네. 하나만 딱 놓고 보자면은. 근데 그거는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선수들 또 얼마나 지쳤겠어요. 95 4분을 잘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대회 내내 사실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잘 했거든요. 트랜지션도 빨랐고 앞서 말씀드린 압박 전형도 굉장히 잘 구축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계속해서 펼쳐왔었는데 우승 후보라고 꼽혔었던 잉글랜드 상대로도 16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좀 아쉽게 패배하게 되었고요. 특히 연장전에는 점유율 70%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졌지만 잘 싸운 것도 맞지만 잘 싸웠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그렇죠. 봐도 진짜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약팀의 한계죠. 네. 그렇죠. 예. 결국 진 건 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잘 싸운 건 인정하는데 너네 한계는 명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유효슈팅 2개에 2실점한 두브라부카 이걸 너 탓이라고 하는 건 에이 억까죠 이거. 그러면 그런 가혹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수로밖에 잘했어요. 네. 가진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잘한 팀 얘기했었고 이제 네. 못한 팀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잉글랜드는 그런데 잘 이겼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비슷한 논리. 어쨌든 아무튼 잉글랜드는 조별리그에서의 아쉬운 경기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16강전이었습니다. 네. 마이누를 라이스의 파트너로 낙점하면서 중원 안정감을 더하고자 했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입니다. 일단 후방 빌드업을 살펴보자면 워커 그리고 라이스의 위치에 따라서 3-2 내지는 2-4 빌드업을 구축을 했고요.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2-4 하이블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6명 내지는 7명 이 6명 7명은 그 포팩 플러스 2명의 미드필더 거기에서 윙어가 내려와 주거나 네. 아니면 10번 벨링엄이 내려와 주면서 1차전부터 계속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6명을 뚫어내기 위해서 6명, 7명, 8명이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적 열세에 지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 이 높은 퀄리티의 중원 자원들, 후반 자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어려워하는 팀을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게 오히려 요즘은 수적 우위 해가지고 오히려 빌드업에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좀 원원 형태로 가고 네. 앞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려는 팀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거 뒤에 6명, 7명은 진짜 요즘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진짜 조기 축구에서나 미드필더 내려가지고 야 볼 줘 이건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 보면은 이제 볼 좀 차는 윙어들이 이제 윙어나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나 내려와가지고 네. 안 풀리면 야 내놔 내놔 하고 이제 내놔 하고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 윙어 진짜 거의 안 내려오거든요. 음. 뭐 이게 로테이션으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게 네.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후방 자원을 극단적으로 늘리면서 후방 빌드업을 풀어가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좀 부작용이 있죠. 바로 이제 전방의 숫자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제 조기 축구에서도 이런 에이스들이 내려와서 풀어줬을 때 뒤를 돌았는데 줄 데가 없어. 슈팅 때리고 그냥 뻥 때리다가 너 왜 여기 안 좋아? 줄 데가 없어. 이런 네. 뭔가 네.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이날의 잉글랜드에서도 약간 보였던 것 같은데 진짜 줄 데가 없다고 선수가 6명 7명 내려오고 근데 또 웃긴 건 6명 7명 내려오면 줄 데가 물론 있겠죠. 빌드업 할 때.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앞에서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전방 수적 열세로 인해서 공격전의 그런 위력적인 파괴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반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유로가 그래도 물론 노쟁 요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반전도 나오고 재미 요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 유로의 약간 아쉬운 부분에는 이 잉글랜드 같은 이 강팀들의 부진이 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잉글랜드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우리나라는 EPL 팬들이 좀 압도적인 그러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잉글랜드가 못하면은 사실 실망감이 재미가 크죠. 없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물론 이제 언더독의 반란도 재밌긴 한데 네. 사실 근데 언더독의 경기 새벽 시간대를 보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같이 잘해서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할 거지만 스페인 조지아전 같이 언더독도 그렇죠. 잘하고 강팀도 뭐 잘하고 해서 재밌는 경기 이게 네. 최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 슬로바키아 언더독 잘했죠. 근데 네. 이 강팀이 못하니까 걔 노잼이란 말이야 네. 경기가. 어떻게 봐 이게 이거. 또 반대 의미로 재밌긴 해요. 어. 약간 진짜 못하네 하면서 와, 얼마나 못하는지 진짜 보자. 못한다. 와. 그렇습니다. 이어가 보자면 이제 잉글랜드의 에이스는 단연컨대 케인이랑 벨링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슬로바키아의 라인 사이에 계속해서 고립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볼을 잡더라도 뭔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케인 이 두 선수의 장점이 받은 다음에 돌아서고 받은 다음에 벌려주고 이런 것들인데 받은 다음에 돌아섰더니 두 명이 적이 있어. 약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상 보시는 분들도 아 벨링엄 너무 못하는데 아 케인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 연출이 됐다. 그래서 전반전에 잉글랜드의 점유율이 77%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공격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요. 유효 슈팅이 0회, XG 값이 0.25에 그치면서 사실상 공격하는데 거의 불가능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후반전에도 이어집니다. 뭐 똑같았어요 그냥. 후반전에도 후반전에 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래도? 후반전에 말씀드릴게요. 음. 슬로바키아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블록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슬로바키아가 전반전만큼의 그런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공격 빈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정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 빈도를 늘렸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뭔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하프 스페이스 때리거나 이런 세부 전술이 굉장히 좀 부실한 팀이다 보니까 정규 시간 90분 동안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효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순간은 많았어요. 맞아요. 꽤 있었습니다. 근데 또 케인이 그때 저는 솔직히 케인이 지금 몸이 되게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자꾸 막 슈팅이 이상한 데로 날라. 헤딩도 하나 놓쳤던 것 같은데. 발리도 있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는데 공이 골대로 안 가더라고요 슈팅이. 그래서 전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교체 카드가 아, 너무 맞아.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진짜 이게 이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직원인 상황에서 첫 번째 교체 카드가 66분 팔모 이제 트리피어 빠지고 그렇죠. 팔모인데 이거는 부상 때문이니까. 트리피어가 다쳐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뒤가 84분에 에제, 네. 90분에 알반 토니. 네. 아이반 토니도 사실 90 플러스 4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고 있는 팀의 교체가 맞나? 네. 아, 물론 결과적으로 교체 들어간 팔머, 에제, 토니 모두 제 다 역할을 잘했어요. 해주면서 네. 교체에 투입한 선수들은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만 타이밍 자체가 너무 아쉽죠. 네. 에제나 토니 같은 선수들 조금만 일찍 들어갔으면 경기력이 더 빨리 좋아졌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장을 가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건데 사실 연장을 갔다는 점에서 사실 그리고 이게 교체 타이밍은 늦은 게 확실하다. 사카 왼쪽 윙백도 좀 짜치긴 했어요. 네. 저 그거 예상했었는데 이게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제가 이제 네. 옛날에 피파 온라인 할 때 사카가 수비 스탯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뭐야. 데뷔도 실제로 뭐 왼쪽 그래서 뭐 윙백 오른쪽 윙백 이렇게 하긴 했죠. 그래서 음. 저는 사카를 왼쪽 윙백으로 썼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완전 옛날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사카가 아니, 근데 윙백으로 이거를 그 실제로- 데뷔를 했어서 네, 맞아요. 수비 맞아요. 스탯이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인지 수비 스탯이 아니 좋더라고요. FM가도 포지션 뚫려 있어요. 윙백 쪽에. 맞네. 그런데 이걸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사카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 왼쪽 풀백 자리를 해결하는데 나를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웃 오브 포지션을 포지션. 옮기는 거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또 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사카 왼쪽 풀백은 이제 고려도 하지 말아야.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피어 부상이거든요. 이젠 조고메즈가 좀 네. 진짜 나와야 돼. 아 근데 다음 경기에 게이 못 나오지 않나? 게이 못 네, 나와요. 옐로 카드 트러블입니다. 그래도 조고메즈 세우고 네. 한번 루이스 덩크? 네. 뭐 루이스 덩크나 뭐 어떻게 해? 아마 에즈리 콘사가 나올 것 콘사도 같은데. 있고. 네. 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사카 윙백은 어쨌든 좀 그러니까 이 경기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사카보다 팔머가 주전으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나? 맞지 않습니까? 아 저는 팔모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머와 사카 둘 중에 라이트 윙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카 풀백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축구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사카보다는 지금 사카의 움직임을 전혀 안 살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럴 거면 그냥 사카 보고 사카랑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에서 크로스만 올려 하든가 돌파하고 그냥 오른쪽에는 지금 상황에서 팔머가 좀 낫지 않나. 근데 확실히 저는 팔머가 이게 진짜 잘하던데. 뚫어주고 뭐 드리블하고 그다음에 사실 킥은 팔머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킥 올려주고 하는 게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좀 안 되면 그냥 무지성 그냥 잉글랜드 전통 스타일로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네. 생각했어요. 아이반 톤이 놓고 네. 해를 받고 아이반 케인 톤이 뒤에 해리 있고 케인 투톱 넣고. 투톱 세워놓고 네. 케인 약간 세컨톱처럼 해서 네, 좀 내려서 뭐. 뭐 하게 하면은 그다음에 사카 왼쪽 가라 그래. 네. 뭐 여담이지만 연장전을 보시면은 이제 5-3-2로 수비를 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와 케인이 최전방에 두 명이 섰고 그리고 5백의 양쪽 윙백이 에제 사카였어요. 아. 그러고 이제 워커가 스토퍼로 들어가는 형국이었는데 옛날에 좀
스토퍼 들어갔던 것처럼 한 거. 네. 여차하면은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약간 윙백 2명을 윙어 2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게 뭐 물론 이제 벨기에 약간 잠글 때 비슷한 운영하고 있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이게 둘 다는 원래 그런 경우는 하나는 이제 약간 수비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놓고 이제 하나만 좀 네. 윙어 스타일로 두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둘 다 좀 공격적인 선수를 두는 건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게 선발로 쓰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머리에 총 맞은 거지. 뭐야. 자, 다시 캐치 타이밍.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다사다난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사실 음. 오늘도 공격진 동선 정리 하나도 안 됐고 뭔가 후방 빌드업에서도 정리되는 모습 하나도 없어서 슬로바키아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기회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문제까지 드러내면서 유효 슈팅이 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준 한 남자 슈퍼스타 주드 벨링엄. 주드 벨링엄. 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설명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와, 규격 외라고 봅니다. 진짜 저는. 어떻게 거기서 오버헤드킥을 할 수가 있지? 네, 저는 진짜? 규격 외의 선수가 아닌가. 와, 이 사람은 진짜 뭐 DNA가 지단처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탑재가 있는 딱 것 되어 같아요. 있어. 네. 그 케인이 그 보고 있잖아요. 그 어. 짤이 올라왔어요. 처음 보는 육알력이 깜짝 놀라기. 정말 딱 그 설명이 정말 적절하지 않았나. 케인이 또 무관을 할 뻔했는데 1분만 지났으면. 아, 그러네. 케인 무관이 한 1년 밀릴 뻔했군요. 네. 또. 그래서 진짜 절체절명의 네. 상황에서 이번 유로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득점을 아 그렇죠. 당연히. 기록하게 된 벨링엄이고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뛰어가는 뭐 진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뛰는 것도 그렇고 네. 이 선수는 진짜 DNA가 진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벨링엄 교체해야 된다. 제가 어. 카톡을 이제 친구랑 동기랑 이제 하고 형이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벨링엄 빼야 된다. 아. 제가 한 4번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날 경기에서 그 골 전까지는 벨링엄이 좀 좋지 않긴 했어요. 네, 이게 경기 밸런스가 자꾸 무너지고 음. 뭔가 볼을 잡을 때 뭔가 번뜩이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실속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을 봤을 때 뭔가 벨링엄의 위치가 좀 어쨌든 애매하고 이거를 뭔가 다른 선수를 바꿔서 뭐 포든을 중앙으로 옮기든 아니면 다른 윙을 넣든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저는 벨링엄을 좀 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갖고 물론 벨링엄의 폼도 있지만 뭔가 그런 포지션적인 문제를 좀 핑계를 대봤습니다. 네. 되게 아니, 핑계 잘 그래, 대시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핑계 잘 대시네. 이런 표정으로 봐가지고. 아니, 저는 딴 얘기는 아니고 이제 피터가 이번 유로를 아, 굉장히 예.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저 그 말이 되게 웃겼는데 벨링엄 빼야 된다. 저도 하니까 똑같이 이제 오버헤드킥 넣자마자 아까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빼고 뭐 먹이고 오라고 잠깐 쉬라고 그만했던 게 제일 웃겼는데 이제 지용이 형도 그런 뜻이었잖아요. 네, 저도 잠깐 물 먹고. 아니 저는 진짜 빼라는. 아, 그래요? 아 이거 진짜 빼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벨링엄이 되게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DNA 하나로 네. 사실 슈퍼스타를 감독이 빼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거죠. 이런 측면이죠. 어, 사실 그쵸.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90분에 했어. 어시스트 만들어 주잖아요. 음. 이게 슈퍼스타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오늘도 어제도 벨링엄이 이 슈퍼스타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결국 같습니다. 뭐 연장전에 가서 토니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해리케인이 바로 역전골을 넣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이날의 MOM이 벨링엄인 거는 아무도 이견을 그렇죠. 달 수가 없고 네. 잉글랜드가 떨어지기 1분 전에 이제 벨링엄이 극장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벨링엄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끝나기 전에 얘기하자면 잉글랜드 두 번째 골도 뽀록이 가미됐어 그거.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사실 우당탕탕이었어. 비껴 맞은 그런 네. 느낌에다가 그게 어쩌다가 해리케인한테 정면으로 와가지고 음. 헤드를 꽂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 어쨌든 첨가가 된 거기 때문에 뭐 토니의 포스트 플레이 좋았지만 그 에제 패스도 사실 슈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굴절되고 나 그게 토니가 그거 연결해주고 케인이 넣은 거라 음. 참 이 경기에 대해서는 잉글랜드는 참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왼쪽 풀백이 전멸이잖아요. 이제 루크쇼가 트리피어도 없어요. 부상인 상태로 데려온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트리피어도 부상을 안고 있던 선수를 데려온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뭐 조고메즈를 쓰든 아니면 왼쪽 풀백을 미드필더처럼 올려서 쓰는 뭐 보관을 마련하든 어떤 식으로 전술적 그런 컨버팅 내지는 전술적 해안을 가져올지가 굉장히 좀 해안?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그런가? 이 사람한테 없나? 해안을 기대할 수 있나? 그러면은 몰라.
차악 전술적 차악 그런 걸 가져올지가 굉장히 좀 당면한 과제인 것 같고 사실 이 상태로 만약에 잉글랜드가 다음 8강이든 4강이든 떨어지게 되면은 사우스게이트에 대한 비판이 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 전술적인 패착들을 얼마나 개선하고 이 대회를 마무리할지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는 잉글랜드가 결국은 이겼긴 했는데 참 네. 잉글랜드 입장에서 참 씁쓸한 뒷맛을 남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8강 대진 잉글랜드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스위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이탈리아를 2대0으로 그다음에 2대0 이상의 경기력으로 정말 찍어 누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랑 똑같이 나오면 단언하건대 개발일 겁니다. 진짜 뭐 스코어는 모르겠지만 진짜 경기력은 개발일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오면. 제가 스위스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좀 어떤 스타일로 아 경기를 진짜 하나요?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백으로 나서긴 하는데 3백 뭐 고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센터백도 많이 위로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윙백 선수들 왼쪽에 있는 윙백은 많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윙포워드들의 사실 그게 걱정 많았는데 윙포워드의 1대1 능력도 생각보다 너무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엠볼로도 사실 부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맞아요. 내려오고 연계해주고 활동량 가져가주는 것도 너무 좋고 해서 진짜 그다음에 자카 활용 정점 중원에서 풀어져 저 거의 혼자 중원을 씹어 먹었어요. 이탈리아 중원. 저는 제일 그래서 인상적인 진짜- 선수가 말씀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 팀이 그냥 단순히 선수들 개개인이 완벽하고 수비 조직력 강하고 이런 팀이 아니라 진짜 주도하는 경기에서도 강팀도 압도할 수 있다. 정말 그만큼 준비가 잘 된 팀이고 이 팀도 저는 포지션 플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네네네네네네. 팀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잉글랜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4명 뿌려놓고 7명 뭐 빌드업하러 내려오고 이러면 진짜 저는 진짜 개쌈 우리가 싸먹힙니다, 상상하지 진짜.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참사가 날 수도 네.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슬로바키아의 단점이 아까 뒤에서 풀어넣는 그런 조직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스위스는 이런 부분에서 극강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낀 게 아칸지가 이렇게까지 축신이었나? 라는 생각. 펩이 개조한 거 아니야?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칸지가 조금 저는 약간 도르트문트 시절에 조금은 멍청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멍청한 플레이를 실제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네. 되게 임팩트가 큰 실수도 종종 많이 했습니다. 뭔가 뇌 빼고 수비하는 모습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수비수인데 기복이 심한 그런 정말 최악의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펩과 뭔가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 3백의 중심에 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율도 해주고 패스의 시발점이 돼주고 수비의 마지막 그런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칸지가 정말 스위스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위를 받쳐주는 뭐 자카, 프로일러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경기 내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는 점에서 슬로바키아보다 확실히 한두 단계 앞서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잉글랜드가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스위스한테 그냥 점유율 60% 이상 먹혀버리고 그냥 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잉글랜드는 그럼 이 경기를 스위스와의 경기를 이기려면 그럼 어떤 좀 대책을 들고 나와야 될까요? 일단은 잉글랜드는 첫 번째로 수비진에 대한 고민을 좀 크게 해야 되고 과연 어떻게 수비진부터 빌드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수비진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칠 것이냐. 뭐 공격 공수 마찬가지로. 그거 일단 제일 고려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트리피어 부상이니까 못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크 게이 경고 누적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수비진 안 그래도 약한 수비진에 빵꾸가 지금 3자리 났죠. 루크슈까지 하면. 뭐 루크션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데려온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왜 데려온 거야, 8강에도 못 나온다면은 진짜 뭐 얘는 왜 결승용이야? 치어리더야. 아니, 어떻게 선수를 그렇게 오만한 생각으로 뽑을 수가 있지? 근데 아무튼 이거 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로 가면 아마 마이누도 이거 경고 누적일 거예요. 그래서 경고 누적 아닌가? 봐야겠다. 마이는 모르겠네. 마이는 아니네. 네. 마이는 아니네요. 네네네. 누구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였지? 벨링엄인가? 벨링엄일 수도 있겠다. 근데 벨링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찾아볼게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고 결장 선수들이 있으니까 진짜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솔직히 마크 게이 자체도 안정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에즈리 콘사, 뭐 루이스 덩크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경기를 안 나오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반 막판에 혼사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혼사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아 없는 진짜 것 같습니다. 없네요. 왼쪽이 문제네. 왼쪽이. 그러니까 결국 왼쪽은 루크쇼가 부활을 하거나 조고 매질 쓰거나 진통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FM처럼 그 진통제 주사 먹으면 돼. 진통제 줘. 다음 경기는 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4개월 부상. 이게 뭐 몸풀 때는 나와서 뭐 공은 좀 차는 것 같던데 좀 영상 보니까. 근데 뭐 그거랑 사실 뛰는 거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그들만이 아닐 테니까 잉글랜드. 뭐 스위스가 굉장히 좀 전환도 빠르고 은도이 선수가 또 되게 네.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측면 역습도 되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되게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들과 맞물리면은 굉장히 좀 졸전을 펼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졸전이었지만. 근데 저는 이런 팀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네. 한국 그렇죠. 아시안컵 때. 이게 어- 한순간에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다들 말씀하셨던 많은 팬들이 말씀하셨던 게 좀비 이거 축구. 완전 한국 그 아시안컵이랑 똑같다. 음. 완전히 이 90분 내내 발리다가 그냥 딸깍으로 그냥 이렇게 딸깍 요행으로 걸어놓고, 예. 이기는. 그런 축구를 이제 또 PTSD가 온 거죠 사실 네. 우리는. 진짜 약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서로- 모르게 환호를 하더라고 내가. 야, 한국 대표팀 들어와. 뭐야? 근데 환호해도 저 네, 끝나면 다 욕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요행은 뭐 우리도 겪어봤지만 한두 번은 통해도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음. 올라가봤자 결국 패하게 되어 있는 음. 언젠가 드러나는 음. 참사. 그러니까 뭔가 다음 경기 때 저는 또 그 이선희, 포든, 벨링엄, 사카. 이렇게 또 나온다? 이거는 진짜 아. 이제 끝이다. 스위스한테 진짜 진다. 정말 쉽지 않은 8강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가 좀 빨리 떨어졌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탈리아 전력 뭐 저희가 그 지난주에 우승 가능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탈리아 전력 자체가 그냥 우승권과는 뭐 아예 거리가 멀다고 생각도 들고 저는 그냥 선발의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스위스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선발 라인업 바로. 네. 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선발 라인업의 이름의 강력함보다도 스위스가 더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이탈리아 라인업이 스위스보다 강하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공격 파괴력이 너무 약하고 중원에 뭐 단단함도 없고 이제 바렐라가 좀뭐 그렇지 않막 좋은 그런 상태가 부상이 아니더라고요.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도 그리고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스카마카, 뭐 레테기, 그다음에 엘 키에사만 샤라위. 혼자 뛰어다니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그럴 거면 왜 센터백을 많이 뽑았을까요? 수비수를 백포를 10명을 그렇게- 데려갔어요. 네. 음. 이 캄비아수 이런 선수들도 마지막에 와서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벤투스 센터백 누구죠? 가티? 가티도 구경도 못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김지수 그 데려갔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김지수랑 김주성이랑 네네네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네. 여기도 물론 그래 26명 늘어났다 칩시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오드리오 솔린이나 뭐 이런 윙어 잘하는 윙어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면. 뭐 폴리타노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진짜 측면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키에사를 도와줘요. 하나만 있었어도 반대쪽에. 그럼 결국은 돌고 돌아 이탈리아의 문제는 스팔레티였군요 이번 네. 대회에서. 뭐 스팔레티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그냥 이탈리아의 전력이 선수들 전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사실 그 스팔레티도 뭐 공격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스카마카 저렇게 날려먹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 감독이. 맞아요. 어떻게 해. 저는 이제 그 이거 조별 프리뷰 네. 준비할 때 제가 이탈리아 잘할 것 같다. 아 스카마카? 얘 연계 진짜 죽인다. 스카마카 그때 폼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유럽 때 이 좋긴 했죠. 골은 잘 못 넣지만 이 연계가 죽여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좀 한계를 드러내고 탈락한 것 같아서 또 추가못 시도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벨링엄까지 해서 네, 2스택입니다. 완전 2스택. 2스택입니다 지금. 진짜 이탈리아는 근데 진짜 본인들의 약간 전력과 실력대로 그냥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뭐 제가 중계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독은 그쵸. 다음 월드컵까지 유임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세리에가 이번 시즌에 되게 좀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잘 나갔죠. 재밌었죠. 1등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서 잘 나가서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좀 기대한 측면도 있었는데 근데 16강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인테리 정도 빼고는 이탈리아 주축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인테르가 우승팀인데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이제 원래 수비진 뭐 인테리로 하고 그러라 그랬는데 뭐 부상 때문에 빠그라지고 칼라피오리 네, 하고 칼라피오리. 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스위스의 볼로냐 선수들이 네. 많고 막 이랬죠. 결국 이탈리아의 문제는 뭐 감독도 문제고 선수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공격수가 없다. 이탈리아 공격수 좋은 선수 진짜 많았는데. 옛날엔 옛날에는 그랬죠. 진짜 많았죠. 뭐 옛날엔 우리가 델피에로, 응. 델피에로는 아니고 루카토니. 그다음에 뭐 저 월드컵 때 지다르도 루카토니 봤거든요. 있고. 실제로 사진 찍었어. 오. 갑자기 나오더라고. 오. 어쨌든 그런 축출난 공격수들이 어쨌든 음. 좀 있었던. 최근까지만 해도 인모빌레도 뭐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인모빌레. 루카토니 이후로 왜 떠오르는 발로텔리? 인모빌레. 발로텔리 인모빌레. 발로텔리. 퀄리아레가? 확실히 좀 관리해야 대표팀급은 또 아니라. 호칼대전 모르십니까? 네, 진짜 맞네. 얘기가 잘 호칼대전. 해봤자 인모빌레야. 최근엔. 아, 지난 유로 때 임모빌레였죠. 네. 임모빌레랑 벨로티였나? 아 그렇네. 벨로티도 있어. 아 벨로티는 기대만큼 성장을 못한 케이스라고 봐요. 많이 죽었죠. 네. 이제는 뭐 네. 죽었나요? 이제는 이제 거의 한 단계는 떨어진 선수라고 또 봐야 되니까. 맨유 맨날 FM 하면 맨유로 이적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새로운 공격수 찾아야 돼요 이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좀 스카마카든 뭐 레텍이든 아니면 제3의 선수든 뭐 성장을 시키든 키우든 그다음에 빨리 좀 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라인은 저는 젊은 선수를 많이 활용하면 그래도 월드컵 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나오겠죠? 그건 아니 나오겠지. 카드가 들어오는데. 예. 누구야?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요? 지금 못 나오면 3연속 못 이제- 나오는 거야. 2018 못 에. 나오고 22년 못 나오고. 나오겠지. 그 정도 명가가 아닌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네. 그 뭐야? 그래 여기는 우승 4번을 현실적으로 월드컵 진출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맞잖아 일단 진출해야지 한국 아래네요? 여기 별이 4개 달려 있는 팀 아니에요? 진출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공격수만 좀 찾으면은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탈리아 축구가 이렇게 된 건지 참. 여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맞아요. 뭐 다음 월드컵도 그렇고 결과를 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음흠. 일단 좀 다음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단점은 음. 결국 스팔레티와 공격진의 아쉬움 이런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와 무게감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8강에서 다른 대진을 한번 살펴볼 네. 텐데 희대의 대진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아. 왜 8강에서 만난 이건 거예요? 결승대진이다 진짜. 맞아 이거 왜 8강이지? 우리가 사실상 지금 우승 후보 1, 유로에서- 2등으로 꼽았던 네. 팀들인데 유로에서 지금 경기력 자체도 두 1, 2등이고. 팀이 1, 2등이고. 네. 경기력도 1, 2등, 제가 볼 땐 배당도 1, 2등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팀의 16강전을 좀 돌아보면 일단 독일은 덴마크를 좀 만나는데 뭐 이 경기는 뭐 경기력 이런 것보다도 날씨가 중간에 한번 맞아. 뭐, 우박 내리고 네, 비가 오고 번개 천둥 치고 맞아요.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한 네. 30분 가량 딜레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이후에는 좀 독일이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뭐 이 경기에서 이게 경기력적으로 좀 주목됐던 거는 초반에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독일이 원래 골을 선제골을 허용을 했었는데 취소가 네 됐죠? 맞아요. 내르고도였죠. 네. 그때 그 한번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또 가서도 그 수비수 누구였지 이름? 그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 안데르센? 네, 안데르센 선수가 골 취소도 한번 또 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핸드볼 파울. 아 맞다. 안데르센. 그리고 PK 먹히고. 맞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골도 이제 안데르센이 관여가 되고 하면서 덴마크 입장에서는 좀 단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조그만 차이가 또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덴마크 입장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호일은 너무 아쉽다. 아 호일룬. 너무 아쉽다. 사실 덴마크가 기회가 얘가 아예 넣었으면 없었던 건 아닌데 덴마크 솔직히 제일 좋은 찬스는 호일룬이 잡았거든요. 옵사이드 그렇죠. 이런 거 제외하면. 물론 독일이 이 경기도 역시 덴마크에 비해서 훨씬 잘한 거는 팩트라고 생각하지만 네. 덴마크 역시도 기회를 꽤 잡았거든요. 이날 슈팅이 11개였고 빅찬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2개였고 상대 박스 안 터치가 24번으로 독일의 20번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덴마크가 뭔가 좀만 더 결정력을 발휘하고 아니면 좀만 더 집중력을 발휘했다면은 충분히 한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좀 더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해주신 호일룬의 그런 아쉬운 슈팅? 이런 것들이 좀 1대1 그거 사실 조금만 좀 센스 있게 찼으면 참 이게 근데 뭐 호일룬 아는 맛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좀 잘 좀 하지 좀. 이게 아. 강팀 이기려면 그런 거 무조건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근데 뭐, 덴마크도 확실히 좀 올라온 성장했겠지 것 뭐. 같아요. 네.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 월드컵 때 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렇죠.
이번 유로 때도 그 강했지만 걱정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좀 그 올라온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것 같고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하나 얘기하자면은 르로이 사네가 선발로 이제 나왔는데 얘는 좀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아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좀 없지 사실 않나. 이 자리에 주로 비르츠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변화구를 세게 한번 던지더니 르로이 사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네가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죠. 크게 놓쳤어요. 네. 그거 넣었으면은 네, 빨리 끝났을 텐데 좀. 훨씬 빨리 끝났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네가 지금 소화하는 역할이 뭐 어쨌든 비르치랑 완전 스타일이 다른 선수잖아요. 맞아요. 좀 더 윙어에 가깝죠. 근데 결국 비르치랑 똑같은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굳이 얘를 뭐 여기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좀 라움이랑 미텔슈타트랑 지금 경쟁 체제인 것 같은데 라움 이번 경기도 괜찮았고 해서 맞아요. 아마 라움으로 좀 가지 않을까? 라움이 네. 뭔가 초반에는 비텔슈테트가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측면에서 짧게 네. 짧게 치고 들어가는 연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후 경기에서는 비텔슈테트의 폼이 약간 내려오고 오히려 라움이 킥력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확실하게 좀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사실 중간에 교체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뛰는 동안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옆에 이제 요나단타의 공백을 메웠던 슐로터백 역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팀 자체는 확실히 뎁스라던가 퀄리티가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뭐 독일 지금까지 뭐 좋은 경기력으로 왔었는데 과연 8강에서는 어떨지? 8강에서는 또 스페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한 번씩 나왔었던 수비에서의 불안감이나 이런 게 또 크게 이 경기에선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야 된다. 네. 봐야 돼. 이건 봐야 된다. 아 근데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반대편 기다리고 있는 스페인 얘기를 해보자면 조지아랑 경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스페인이 사실 조지아가 상대적 약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리고 4대1이면은 스코어도 그냥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지아가 저는 생각보다 뭔가 번뜩이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맞아요. 일단. 선제골을 넣은 게 진짜 크죠. 그 중심에는 흐비차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자책골이긴 한데 그래도 흐비차가 크게 좀 관여가 됐죠. 일단 벌려주는 그 패스가 그 흐비차가 아마 내줬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측면으로 정말 알맞게 패스를 주고 그 크로스가 올라가서 느르노망의 자책골로 좀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진짜 그다음에 그 외에도 흐비차가 또 좋은 장면도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팀 자체도 5-3-2 형태로 수비하는 게 진짜 뭐 같은 5-3-2를 폴란드가 썼기 때문에 비교가 좀 많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직력도. 맞아요.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가 뭐 좋은 위기 그러네. 좋은 위기 좋은 기회를 몇 차례 막아내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흐비차를 위시로 한 역습이나 이런 것에서도 스페인을 몇 차례 좀 고전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언더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하려고 노력했던 조지아였기 때문에 4대1이라는 스코어가 조금은 좀 가혹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지아는 조편성만 잘 받으면은 조심스럽게 월드컵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핵심 선수들이 약간 종종 좀 포진해 있고 뭐 골키퍼 마마르다슈빌리 있고 흐비차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조직력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이 조직력을 좀 유지만 하면은 유로가 아니죠. 월드컵 예선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스페인으로 넘어가 보자면 스페인은 위기도 있었고 흔들리는 진짜 까딱해서 두 번째 실점했으면 진짜 정말 어려워질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계속 90분까지 쭉 유지를 하면서 결과까지 깔끔하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로드리 그 골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로드리의 오늘 경기를 보면서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저런 선수 하나 있으면은 중원이 통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앞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오른발을 막으니까 오른발로 오히려 잡아놓고 왼발각을 열어서 깔끔하게 그 빈 곳 딱 거기 하나로 왼발 슈팅을 그렇게 깔았. 이 선수 오른발 잡이가 맞을까요? 왜 양발 해야 되잖아 이제. 양발 피파 양발 안 주나요? 그러니까 루카쿠가 양발인데. 그러니까 양발 해줘야 돼 이거. 루카쿠 양발이야? 진짜. 이번 유로 시즌 이번 유로 시즌 양발이에요. 아 씨.
아무튼 다 사줘야 되는데. 사실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매치에서 골들을 굉장히 잘 넣습니다. 뭐 리그에서도 아스날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동점골을 넣는다던가 그런 중거리 슈팅으로 클러치 분위기를 능력이 있죠.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거든요. 네. 게다가 뭐 이 골 장면 아니더라도 헤딩 같은 중원 경합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상대 압박에 있어서 패스 한 번 그리고 탈압박 한 번으로 뭔가 중원을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사실 스페인의 이런 4대1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수 중에 하나가 로드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도 진짜 인상적인 모습. 그 다음에 니코 윌리엄스. 뭐이 첼시 선수도 와라. 그 마지막 그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 와 이거는 진짜 그 약간 아구에로 네. 골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비수를 오. 딱 녹여내고 마무리를 또 딱 상단으로 꽂아 넣는 게 진짜 진짜 지렸습니다. 지리셨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엄청 멋있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유로 최고의 골은 아직까지 벨링엄의 골이지만 그렇죠. 진짜 그거와 그래도 비교는 잠깐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드리블이나 마무리나 진짜 멋졌고 그리고 이 파비앙 루이스 골 장면에서 야말 어시스트 너무 멋졌고 야 야말은 07년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이날 경기에서 결정력 빼고 다 완벽했다. 맞다 놓친 거 있었지. 예. 예준이가 몇 년생이죠? 제가 04년생입니다. 와 07이면 지금 예준이보다 고등학생 3살이 어리다고? 고등학생 나이. 대단하네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요 네. 지금 한국 나이로. 우리 양민혁 선수 우리가 막 어리다 하는데 더 어린 거예요. 06이니까. 와. 대단하네. 그럼 그 선수는 버그예요 이 선수 진짜. 다음 유로 때도 20살이에요. 라민 야말이 살이야? 2040 유로에 그 30대 초반으로 나올 거고요. 2046 월드컵인가 그때 모드리치 나이로 나올 겁니다. 와. 대박이네. 이 선수 진짜 얼마나 할라나.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건 지금 이제 그냥 어린 선수고 번뜩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해요. 네, 번뜩이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정말 팀을 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팀을 이끌고 있고 그 특히 어시스트 장면을 보면은 사실 라민 야말의 올 시즌 시그니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인스윙으로 딱 감아차는 아웃스윙인가요? 아웃스윙으로 딱 감아차는 그런 크로스를 봤을 때 진짜 난놈이긴 하다라는 이거는 생각.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유로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만약 이대로 쭉쭉 가서 우승까지 한다면 MVP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노릴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은 좀 넣어야 될 것 영 같긴 한데. 플레이어는 약간 따놓은 당상. 그렇죠. 영플레이어는 무조건 지금 사실 뽑는다고 해도 영플레이어는 거의 무조건 라민 야말이지 않을까요? 야말보다 영한 선수가 없어요. 근데 영 플레이어 기준은 이제 왜냐면- 21세 이하지 네. 않나요? 영플레이어 경쟁자라고 해봤자 뭐 니코 윌리엄스도 있을 벨링엄은- 것이고 아니면 비르츠? 비르츠, 벨링엄, 무시알라? 무시알라 이런 네. 선수들인데 한 3-4살로 더 어려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영플레이어의 기준에 놓고 보면 진짜 지금까지는 네. 니코 윌리엄스가 02년생인데 5살 어리니까 야말이 사실상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니면 정도로 유로 그 주최 측 이럴 수도 있지. 너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너 4년 뒤에 나와도 어, 영플레이어야. 진짜네. 와 4년 뒤에 나와도 영플레이어. 비르츠 나인 거잖아. 네,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고 진짜 근데 진짜 아쉬운 건 우리가 얘기했던 이 독일과 스페인을 8강에서 한 팀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어느 팀은 마지막이다. 진짜 진짜 어느 팀이 떨어진 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정말 미리 보는 결승전이 될 것 같아서 이 경기가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오히려 결승보다도 이 경기의 퀄리티 자체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내. 저희도 이제 또 라이브 토요일일 거예요.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 그때 저희도 또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와 나 이거 몰라. 나 이거는 근데 이게 저는 전통적으로 스페인이 독일을 좀 전통적이진 않나? 독일한테 그러니까 좀 약하지 않나? 21세기 들어서는 독일을 좀 잘 잡나? 독일을 잘 잡죠. 월드컵 2008년 결승에서 이제 사실 스페인이 맞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에서도 스페인이 이겼고. 최근에 2020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6대 0으로 이겼네요. 스페인이. 뭐야 이거? 약간 좀 스페인이랑 독일은 뭔가 상성이 근데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 네. 스페인이 훨씬 한 1.5배 정도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스페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팀들의 퀄리티도 저는 스페인이 조금 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지아보다 덴마크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봐요. 그러니까 약간 어. 비슷한 선상에 놓고 볼 수 그 있다. 조별 리그부터 봐도 이제 조별 독일보다는 스페인이 좀 더 어려운 조를 뚫었다고 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보여지는
퀄리 자체가 전 스페인은 약점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전방. 근데 그것도 솔직히 지금 모라타 근데 사실 뭐 4골씩 네. 넣고 이런 팀한테 최전방 득점력 아쉽다 이런. 네, 모라타가 못하지도 않고 연계 지금 잘하고 그다음에 득점까지 어쨌든 크로아티아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근데 변수가 있다면 이제 독일이 홈이다. 그거였죠. 홈이네. 나 이번에도 틀리면은 뭐 틀릴 수도 있죠. 3연봉인데. 일단 배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은 독일이겠죠. 스페인이 2.60 네. 그리고 독일이 2.80입니다. 오! 스페인 적배네. 적배네. 오, 경석이 형 홈인데. 구석이 확실하네. 스페인이 홈인데 조금 오, 높아요. 그래요? 저 당연히 홈이라 독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세일 줄 알았는데. 경기장이 어디죠? 슈투트가르트.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면 슈투트가르트 선수 누구 있는데? 아니, 미넨 선수들이 많으면 이제 미텔 슈타트 뭐 운다브 뭐 이런 선수들. 운다브 나옵니까? 안 슈투트가르트니까 스페인이 높은 것 같아요. 알리안츠 아레나였으면 이제 독일인데 뭐 하다못해 지그날 이두나였어도 그렇죠, 독일인데 그런 면이 있다. 슈투트가르트면 이제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선수들이. 않을 수 있죠. 뭐 저는 뭐 지난주에 이제 가장 기대 이상의 팀 이런 걸 뽑을 때도 항상 스페인 밀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 스페인을 꼽으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독일을 믿습니다. 독일로. 저는 스토리를 믿습니다. 크로스. 토니 크로스의 스토리를 믿습니다. 크로스 진짜 엄청 잘하죠. 서사충이다. 진짜 멋지긴 해. 많이 기사 쓰려면 네. 야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독일도 사실 하베르츠의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거 빼면은 사실상 약점이 없는 팀이기도 해요. 하베르츠도 골 많이 넣는데. 근데 어제 하베르츠 보면은 약간 첼시 하베르츠랑 아스날 하베르츠를 좀 넘나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퍼스트 터치할 때 아스날이다. 근데 슈팅할 때 첼시네. 이런. 오히려 PK는 뭐 PK는 아스날이 차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터치가 진짜 좋던데. 터치가 무슨 터치가 많이 그뭐 빅찬 스미스로 연결되긴 했지만 그 터치 뒤에서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 진짜 나 진짜 그거 보고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생각을 하지? 약간 진짜. 근데 슈팅이 첼시여가지고. 터치 그렇게 하고 슈팅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니, 저는 근데 그 점도 개인적으로는 이 필크루크가 옆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맞아요. 안 풀리면 그냥 넣으면 되니까 필크루크. 그다음에 하베르츠 내려가서 잘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재밌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요 최고의 매치업이 예. 이번 주말 또 시간도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밤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약간 의지만 있다면 또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진짜 재밌게 또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1, 2부 오늘 준비된 거 모두 마쳐봤고요. 일단 저희 잠깐 끊었다가 할 건데 저희가 오늘 이대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유로 중계까지 합니다. 프랑스 그리고 이제 벨기에 유니폼이 없다. 벨기에 불가능하니까 비슷한 거. 그래서 벨기에랑 대전 1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한 12시 한 반쯤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정비하고 그다음에 세팅도 바꾸고 중계 모드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지금 잠깐 물러나고 30분 뒤에 또 유로 중계로 또 돌아올 테니까요. 그 유로 중계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월요일 팀 찾아뵙고 목요일 팀도 또 이번 주에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